10분 넘게 계속된 추격전은 개천을 가로지르는 다리 앞에서 끝이 나는 듯했습니다. 한 발짝만 더 하면 뛰어버린다. 지난 6월 서울의 한 병원 응급실. 그거 안 되세요? 내가 아프거든요. 검색하는 거 여기 안 되잖아요. 아픈 아이를 업고 온 보호자는 부모가 아니라 아동일시 보호소의 사회복지사였습니다. 보호자되십니까? 들어오기 전에 증상이 어땠나요? 급성 폐렴 진단을 받은 아이. 그런데 부모는 어디 있는 것일까요? 분명히 2주 전에 통화했을 때 며칠 안에 혜림이 찾으러 오겠다고 하신 분이 찾아오기는커녕 연락조차 안 되는 거예요. 아이를 찾으러 오겠다는 아빠가 2주 전 갑자기 사라져버린 겁니다. 아동일시 보호소에서 지내면서 아빠가 찾으러 오기만 기다리던 6살 혜림이. 하루에도 몇 번씩 울리던 혜림이의 휴대전화가 2주째 단 한 번도 울리지 않고 있습니다. 아빠는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요? (2주) 전인 5월 24일 아버지 박 씨가 한 지하철역 CCTV에 포착됐습니다. 누군가의 차를 타고 떠나는 모습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리고 6월 17일 밤 교통사고 현장에서 피해 차량이 도주하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주한 차는 바로 아버지 박 씨가 마지막 탑승했던 그 차였습니다. 근데 나와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분명히 차량도 붙인 것 같은데 진짜 황당했죠. 그리고 며칠 후 박 씨가 모습을 드러낸 건 한 성형외과 병원. 실종된 지 한 달 만이었습니다. 성형수술을 하고 의문의 중년 여인과 함께 나타난 박 씨. 자신을 기다리는 딸 혜림이를 벌써 잊어버린 것일까요? 자신이 지내던 노숙인 쉼터에도 딸 혜림이에게도 연락을 끊어버린 박 씨. 사라진 한 달 동안 그에겐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지난 5월 말 쉼터에 있던 한 노숙인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이 노숙인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요. 무슨 사연인지 딸은 아동일시 보호소에 맡겨놓은 상태였습니다. 이 아버지는 참 다정하고 자상한 아버지였다고 합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를 했고 보호소를 찾아와서 딸과 놀아주기도 했던 아버지. 그런데 그 아버지가 갑자기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딸과 연락도 끊어졌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한 달 만에 느닷없이 성형외과 병원에 나타난 겁니다. 딸이 아니라 한 중년 여인과 함께였습니다. 생활고로 인해 딸을 지킬 수 없었던 한 아버지의 안타까운 사연과는 너무나 정반대의 모습이었는데요. 지금부터 이 노숙인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제보를 받고 찾아간 곳은 서울 시내의 한 노숙인 쉼터. 이곳에 있던 노숙인 한 명이 실종됐다고 했습니다. 제보를 한 사람은 쉼터를 운영하는 소장이었습니다. 지난 5월 24일 취업이 됐다며 이곳을 떠난 것이 마지막이었다고 했습니다. 올해 2월 6살 된 딸을 아동일시 보호소에 맡기고 이곳에 입소했다는 박준구 씨. 지난주에 박준구 씨 따님이 있는 아동일시 보호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준구 씨 따님이 갑자기 급성 폐렴에 걸려가지고 응급실에 실려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고열이 계속되던 박 씨의 딸 혜림이는 급성 폐렴 진단을 받았습니다.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황. 하지만 아버지 박 씨는 열흘째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고 결국 사회복지사는 박 씨가 머물던 노숙인 쉼터에
도움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럴 리가 없습니다. 여기 계실 때도 그 따님하고 통화도 자주 하고 자랑도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갑자기 연락이 안 된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무슨 사단이 난 것 같아서 그래서 실종 신고를 냈습니다. 박 씨의 딸 혜림이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우리는 혜림이가 있는 아동일 씨 보호소를 찾았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분명히 2주 전에 통화했을 땐 며칠 안에 혜림이 찾으러 오겠다고 하신 분이 찾아오기는커녕 연락조차 안 되는 거예요. 이곳은 파산이나 실직 등으로 형편이 어려워진 부모가 잠시 아이를 맡기는 곳입니다. 혜림이는 어떤 사연으로 이곳까지 오게 된 것일까요? 혜림이 아버님 가정 사정이 참 딱하셨어요. 어릴 때 부모님 잃고 시골에서 혼자 농사 지으면서 열심히 사셨던 분이었나 봐요. 늦은 나이에 결혼해서 혜림이 낳고 잘 사시다가 갑자기 혜림이 엄마가 집을 나가셨다고 하더라고요. 혜림이 어머니는 집을 나가면서 그동안 착실하게 모아둔 적금까지 모두 가져가 버렸다고 합니다. 애엄마 찾겠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돈을 많이 쓰셨나 봐요. 있던 집까지 다 날려버리고. 그러다가 누가 애엄마를 서울에서 봤다는 얘기 들었대요. 시골 생활 다 정리하고 서울 올라오셨는데 결국엔 엄마도 못 찾고 돈은 돈대로 다 날리고 노숙인처럼 지내셨나 봐요. 결국 박 씨는 4개월 전 딸 혜림이를 아동 일시 보호소에 맡기고 자신은 노숙인 쉼터로 들어갔습니다. 박 씨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주면서 딸에게 자주 전화할 것을 약속했다고 합니다. 그런 아빠는 정말 처음 봤어요. 하루가 멀다 하고 혜림이한테 전화하는 건 물론이고 일 없는 날엔 꼭 여기 찾아오셔서 혜림이랑 놀아주고 그러셨거든요. 아버지로부터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면서 혜림이는 달라졌습니다. 아이들과 어울려 놀지도 않고 우울해하던 혜림이는 감기 기운이 끊이질 않았고 결국 고열에 시달리면서 병원 신세까지 지게 됐습니다. 어린 나이에 혼자서 감당할 수 없었던 상실감과 두려움이 결국 병이 되어버린 혜림이. 깜짝 놀라서 응급실에 갔더니 폐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와중에 혜림이가요. 혹시 아빠 전화 올까봐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는 거예요. 근데 아버님이랑은 연락도 안 되고 이제 한 달 후면 입양을 가든 시설을 보내든 여기 떠나야 하거든요. 지금 너무 난감한 상황이에요. 이제는 통원 치료를 받고 있는 혜림이. 혜림이는 오늘도 휴대전화만 들여다보면서 아빠가 다시 찾아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작진은 사건 담당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박 씨의 실종 사건 수사에 진척이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근데 사실 박중구 씨는 단서가 너무 없어요. 뭐 가족이라고 해봐야 6살짜리 딸 하나고. 뭐 사실 노숙인들 하루 이틀 없어지는 거 다반사입니다. 뭐 갈 데 없으면 돌아오겠죠. 딸을 두고 갑자기 사라져버린 박 씨.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쉼터에 있는 노숙인들을 만나 얘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말씀 좀 여쭐게요. 여기 박중구 씨라고 혹시 아시나요? 하루도 쉬는 날이 없었을걸. 통장에 돈도 꽤 많이 모았다고 그러고. 그렇게 성실한 사람 보기 드물 거야. 그게 다 깜짝이야. 딸내미 빨리 찾아와야 된다고 적더라거든. 박중구 씨에 대해서 모두가 칭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노숙인들에게서 새로운 단서 하나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박진무 씨 찾으러 가려면요. 양성숙 씨 한번 찾아가 보시오. 양선생이. 그분이 누구신데요? 여기서 뭐 자원봉사한다고 뭐 왔다 갔다 하는 아줌마인데 뭐 취직을 시켜준다고 뭐 꼬디가지고 데리고 나와가지고 뭐 둘이 바람난 것 같기도 하고. 그래 씨? 박중구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속고 있어. 어?
긴가 여기 다시 안 나타날 거야. 어? 그러니까 바람이라도 단단히 났거든. 실종된 박 씨에게 일자리를 소개했다는 자원봉사자 양선수. 우리는 그녀를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양선수 군 박 씨의 행방을 알고 있을까요? 아, 채널의 방송국에서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다름이 아니고 이번 사건 때문에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려고 왔는데요. 그런데 양선수의 표정이 좀 어두워 보였습니다. 얼마 전 남편과 사별했다는 양선수. 아직도 그 충격이 가시지 않은 듯 했습니다. 그게요. 제가 소개시켜준 게 아니고 요 앞에 저랑 친하게 지내는 식당 아줌마가 소개해준 거거든요. 뭐 저야 일 잘하고 있는 줄 알았죠. 워낙 성실한 사람이었으니까. 죄송합니다. 네. 정말 죄송한데요. 예. 그 아저씨에 대해서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네요. 저희 남편 이렇게 되고 나서 저도 지금 다른 데 신경 쓸 겨를이 없거든요. 저 궁금하시면 저기 앞에 그 식당 아줌마한테 물어보시면 될 거예요. 고요. 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양선수에게서는 더 이상의 단서를 찾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박 씨에게 일자리를 소개했다는 식당 아주머니를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벌써 그만뒀어요. 그분이 박종구 씨를 취직시켜 주셨다고 하던데. 그 아줌마도 한심하네. 아니,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조선족 여자 말을 믿고 사람을 소개시키셨단 말이에요? 아니, 큰 실수했네. 식당에서 일했다는 중국 동포의 기록을 조사해본 결과 그녀는 불법 체류 중이었고 이미 2주 전 중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노숙인 박 씨의 실종 사건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는 박 씨의 실종 당일의 행적을 한번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실종 당일인 5월 24일 오후 박 씨는 소장과 동료 노숙인들의 배웅을 받으며 쉼터를 나섰습니다. 어떻게 갈 거냐고 그랬더니 그 발산역에서 누구를 만나서 같이 간다고 그랬어요. 발산역 주변 도로의 CCTV를 확인해 본 결과 지하철역 출구에서 나오는 박 씨의 모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한참 동안 도로 앞에서 서성거리던 박 씨 앞으로 차 한 대가 다가왔고 그 차에 올라탄 박 씨는 그날 이후 연락이 끊겨버렸습니다. 과연 박 씨를 태운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그는 박 씨의 행적을 알고 있을까요? 제작진은 경찰의 도움을 얻어 박 씨를 태우고 사라진 차량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해봤습니다. 가만 있어봐. 그 차가 지금 이종수 씨 이름으로 돼 있거든요. 이종수. 여기 실온제 한번 해볼게요. 그런데 차주인 이종수의 신원조회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부인이 양선수 씨네요. 쉼터에서 일했던 자원봉사자 양선숙의 남편이 바로 차주 이종수였습니다. 제가 그 아저씨에 대해서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네요. 저희 남편 이렇게 되고 나서 저도 지금 다른 데 신경 쓸 겨를이 없거든요. 남편과 박 씨의 만남에 대해 양선숙은 정말 몰랐던 것일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조사한 바로는 이렇습니다. 노숙인 박중구는
취업을 하게 됐다며 쉼터를 떠났고, 이 취업을 소개한 사람은 쉼터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하던 양선숙이었습니다. 그리고 양선숙은 한 중국 동포 아주머니에게 소개를 받은 거라고 했습니다. 쉼터를 떠난 박중구가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은 양선숙의 남편 이종수였습니다. 그런데 박중구가 실종된 다음 날 양선숙의 남편 이종수가 사망했고, 취업을 소개했다는 중국 동포 아주머니도 출국을 해버렸습니다. 이 모든 시점이 하루나 이틀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요. 과연 이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양선숙은 남편이 실종된 박 씨를 만났던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우리는 다시 양선숙의 집을 찾았습니다. 잠깐만. 그런데 양선숙의 집 안에서 뭔가 소란이 벌어진 듯했습니다. 팔자가 그냥 수그러졌다고. 당장 경찰 부를 테니까 나가라고. 꺼지라고. 아, 불러. 난 무서울 게 없는 놈이야. 무서워라. 나가라고. 당장 나가. 여기 내가 오늘은 그냥 두려워서 가는데 잘 생각해봐. 나도 괜찮은 놈이야.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 나 간다. 남자는 누구고 무슨 이유로 양선숙을 찾아와 행패를 부리는 것일까요? 그런데 나도 괜찮은 놈이라고. 낯익은 얼굴, 바로 쉼터에서 만난 노숙인 이상억이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속고 있어. 그러니까 바람이라도 단단해졌거든. 다시 여기 안 나타났어. 이상억은 사라진 박 씨에 대해 뭔가 알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이상억은 왜 양선숙을 찾아왔던 것일까요? 우리는 양선숙을 직접 만나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채널A 사인팀입니다. 죄송해요. 제가 또 그림까지 사서 있잖아요. 여보세요. 어지러진 집안만큼이나 양선숙 역시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제가 쉼터에 있을 때 그냥 받아주고 했더니 이제 남편이 없다고 이렇게 집에까지 와서 행패를 부리네요. 저희가 밖에서 잠깐 들었는데 박중구 씨에 대해서 얘기하신 것 같던데요. 그럼 미친 사람 얘기를 믿는 거예요, 지금? 다름이 아니고요. 남편분하고 박중구 씨랑 혹시 아는 사이셨나요? 왜요? 박중구 씨 사라지던 날 마지막으로 남편분 차를 타고 가신 것 같거든요. 혹시 뭐 그런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셨나요? 잘 모르겠는데요. 남편이 밖에 나가서 누굴 만나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일일이 집에 가서 얘기를 하나요? 잘 모르겠어요. 사망한 남편과 사라진 노숙인 박 씨의 만남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는 양선숙. 이상억의 난동 때문인지 양선숙은 무척 불안정해 보였습니다. 정말 죄송한데요. 제가 지금 몸이 너무 안 좋고요. 이 집도 월세도 못 내서 지금 쫓겨내야 될 판이거든요. 더 이상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신경 쓰고 싶지가 않네요. 죄송한데 좀 나가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실례 많았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양선숙에게서 아무런 얘기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양선숙의 근황에 대해 주변 이웃들에게 좀 더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예, 어떻게 됐습니까? 저희 채널A 방송국에서 나왔는데요. 아, 예, 무슨 일로 그랬어요? 아, 가지면 안 됐죠. 한 6개월쯤 됐나? 뭐 사정이 좀 안 좋아졌는지 그때부터 월세가 좀 밀리더라고요.
지금 보증은 다 까놓고 교선으로 나왔거든요. 아까 보니까 어떤 남자분이 집까지 찾아와서 행패도 부리시고 그러는 것 같던데. 저번에도 왔다 가는 거 내가 한번 봤거든요. 그럼 그 아저씨만 왔다 가고 나면 그 아줌마가 물고 그 여자 혼자 산다고 좀 직접 빼고 그러나 봐. 노숙인 이상옥은 양선숙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양선숙은 왜 그토록 화를 냈던 것일까요? 우리는 쉼터를 찾아가 이상옥에게 직접 얘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옥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또 왔습니다. 이상옥 씨가 안 보이네요? 혼자 나가서 아직 안 들어왔는데. 아, 그래요? 또 어디 가서 술 먹고 받았겠지 뭐. 이상옥 씨가 양선숙 씨 자꾸 찾아가는 것 같던데 혹시 알고 계셨어요? 그 인간이 이상한 소리를 자꾸 그러네. 박진규하고 양선수는 바람났다네. 둘이 짜고 남편을 죽인 것 같다고 그러고 다니던데. 사라진 박 씨와 양선숙이 내연 관계임을 확인했다는 이상옥. 그런데 다음 날 우리는 놀라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경기도 인근의 한 계곡에서 어느 노숙인의 시신이 발견됐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노숙인은 바로 이상옥이었습니다. 온몸에 몸싸움한 흔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목 쪽에도 교살 흔적이 보이는데 뭐 정확한 사인은 부검을 해봐야 알겠지만 일단은 살인 사건으로 보고 그리고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살해당한 이상옥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5%였다고 합니다. 체중이 70kg인 성인 남자가 소주 2병에서 3병 정도를 마신 수치인데요. 이 정도면 자신의 몸조차 가눌 수 없는 상태라고 하니까 가해자가 몸싸움으로 이상옥을 제압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이번 살인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가장 먼저 용의선상에 오른 사람은 양선숙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술이 취했다고 해도 여성의 몸으로 건장한 남성과 몸싸움을 해 결국 죽음에 이르겠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고 사망 추정 시간에 대한 알리바이가 입증돼 양선숙은 용의선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다음은 실종된 박중구입니다. 만약 이상옥이 말한 대로 박중구가 양선숙과 내연의 관계였다면 박중구가 이상옥을 살해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혹시 양선숙의 남편 이종수의 죽음은 이 두 사람의 관계와 무관할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경찰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 하나가 발견됐습니다. 양선숙이 지난 6개월 동안 서울 시내에 있는 여러 개의 노숙인 쉼터에서 자원봉사로 일을 한 적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양선숙이 봉사활동을 했다는 또 다른 노숙인 쉼터를 찾았습니다. 이곳에선 양선숙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사교성이 좋으셨어요. 우리 그 노숙인들하고도 금방 친해졌어요. 다들 다 좋아하셨는데 일주일도 안 돼서 그만두셨어요. 양선숙은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난 6개월 동안 모두 5개의 노숙인 쉼터에서 자원봉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이 집도 월세도 못 내서 지금 쫓겨내야 될 판이거든요. 더 이상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신경 쓰기 쉽지가 않네요. 월세도 내기 힘든 어려운 형편에도 양선숙은 왜 자원봉사를 다녔던 것일까요? 그런데 며칠 후 양선숙의 남편 이종수의 가족으로부터 제작진을 만나자는 연락이 왔습니다. 자신을 이종수의 하나뿐인 누나라고 소개한 여성은 동생의 죽음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보험회사 직원이라면서 연락이 왔는데 이것저것 물어보더라고요. 여기 있어요. 이거 한번 보실래요? 이게 뭐예요?
뭐 종수 앞으로 들어오는 보험 증서나 뭐 그런 것들이에요. 이 보험금 뭐 보상 한 푼도 못 받아서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이건 좀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아는 제 동생은요, 뭐 미래를 위해서 뭐 뭔가를 준비하고 그런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이 여자가요, 회사 다녔는데 격리를 갔다는 것 같았어요. 뭐 보험이나 뭐 이런 은행 같은 거는 꽉 잡고 있거든요. 이정수의 누나는 동생의 죽음이 보험과 연관이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정수가 가입한 생명보험은 모두 5개. 그리고 수익자인 부인 양선숙은 이미 약 10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상태. 그런데 그중 한 개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보험금 지급을 미루고 있는 생명보험 회사를 직접 찾아가 그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서류상에서 문제가 없어요. 6개월간 입금도 연체된 적이 없고 사망 확인도 됐고요. 아, 그래요? 근데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서요. 그 이정수 씨 사망 당일날 바로 화장을 해버리셨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정수 씨가 사망하기 한 달 전에 생명보험을 가입하려다가 심사에서 거부가 됐었습니다. 이정수의 보험 가입을 거부했다는 것. 이 회사는 왜 그의 보험 가입을 받아주지 않았을까요? 안녕하세요. 아, 이분이요? 기억나요. 이분이 가입하려고 하셨던 상품이 보상 금액이 굉장히 크거든요. 5억이 넘으니까요.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뭐 재산 상태라든지 부채 관계 이런 것까지 다 심사를 하거든요. 근데 이분은 뭐 일정한 수입도 없는 상태였고 부채도 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분 좀 되게 황당한 일이 있었거든요. 보험 가입에 대한 심사 과정에서 이정수는 선물까지 사들고 수차례 담당 직원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담당 직원으로부터 보험 가입이 거부됐다는 얘기만 전해들은 이정수는 어느 날 갑자기 태도가 돌변했다고 합니다. 야, 내가 내 돈 가지고 가입하겠다는데 니들이 뭔데 가입이 안 된다고 난리야? 돈 내면 될 거 아니야, 어? 저희가 해드린 게 아니라서. 왜 남의 주머니 사정을 가지고 니들이 이래라 저래라 냐고? 니들이 책임질 거야? 책임질 거냐고? 좀만 더 진정하시고요. 야, 다 필요 없고 니네 지점장 나오라 그래. 빨리 지점장 나오라고 해. 내가 왜 승인이 안 되냐고? 다른 보험사에서는 다 가입해가지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여기서는 안 되냐고? 고객님은 안 되시니까 그 보험사 가셔가지고 드십시오. 뭐? 그러네. 그러네. 좀 나오세요. 당신 분명히 이렇게 생명보험에 유난히 집착했던 이정수는 한 달 후 갑작스런 죽음을 맞았습니다. 한 노숙인의 실종에서부터 시작된 이번 사건은 시간이 지나면서 몇 가지 의문점이 드러났습니다. 첫째는 사망보험금을 둘러싼 의문점인데요. 양선숙의 남편 이정수가 왜 이토록 생명보험에 집착했을까 하는 점입니다. 가입이 거부됐다고 보험사에서 난동을 부릴 정도로 말이죠. 또 하나는 월세를 6개월 동안 못 내고 있을 정도로 어려운 형편이었는데 보험금 납입은 한 번도 연체를 한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정수의 재산 상태를 조사해 본 결과 은행 부채는 말할 것도 없고 6개월 전부터는 재산금융권에서까지 대출을 받은 기록이 있었는데요. 모두 3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결국 대출을 받아서 보험금을 냈다는 추정이 가능한데요. 참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경우죠. 마지막 의문점은 양선숙의 행적입니다.
이렇게 경제 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원봉사 활동만 계속했던 양 선수. 그것도 노숙인 쉼터만 골라서 여러 군데를 전전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양 선수의 남편 이종수의 죽음에 대해서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제작진은 이종수가 사망한 병원을 찾아가 사망 당시의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이종수 씨 입은 새벽에 오셨고요. 오셨을 땐 이미 사망하신 상태였습니다. 양 선수의 남편 이종수가 사망한 날은 5월 25일. 노숙인 박 씨가 실종된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이종수가 응급실에 도착한 시간은 새벽 2시경. 아내 양 선숙이 그의 옆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거만이는 이종수의 사망을 선고했습니다. 사망 원인은 심장 고통. 그리고 양 선수는 그날 아침 남편의 시신을 화장했다고 합니다. 당시 사망 선고를 했던 거만이를 만나 이종수의 사망 원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건 기억나요. 평소에도 보호자분이 심근경색이 있었다고 했고 시신에도 뭐 특별한 증상이 없었고 혹시 다른 사인으로 의심할 만한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겁니까? 그거는 부검을 해보지 않는 이상은 알 수가 없죠. 부검은 왜 안 하신 거예요? 뭐 보호자의 확실한 증언이 있었고 뭐 가족이 원하지 않더라고요. 뭐 가족이나 경찰의 요구가 없는데 우리가 부검을 할 이유는 없죠. 본인 확인은 하신 거죠? 당연히 했죠. 근데 왜 주민등록증 사진이라는 게 오래전에 찍은 거라 뭐 실물이랑 좀 달라 보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야 뭐 하루에도 수십 명씩 사망 신고를 하니까 사실 가족의 확인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죠. 하여튼 저는 절차대로 다 처리했고요. 경찰도 뭐 특별한 요구는 없었습니다. 사건을 되짚어보면 박 씨는 양 선수의 소개로 직장을 얻어 쉼터를 떠났습니다. 박중구 씨가 워낙 성실하고 사람이 좋으니까 양선수 씨가 믿고 소개해줬겠죠. 양선수 씨가 소개해줬으면 틀림없을 겁니다. 그리고 박 씨는 이종수의 차를 타고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종수의 아내 양 선숙은 전혀 모르는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남편이 밖에 나가서 일하면서 누굴 만났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일일이 집에 와서 얘기하나요? 그리고 다음날 새벽 이종수는 사망했고 아내 양 선숙은 장례식도 치르지 않은 채 바로 화장을 해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서둘러 남편을 보내야 했을까요? 우리는 양 선숙을 좀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추적 관찰 3일째. 외출 준비를 하고 집을 나선 양 선숙이 자신의 차를 타고 어디론가 향했습니다. 양 선숙의 차가 도착한 곳은 뜻밖에도 경기도 인근에 위치한 폐차장이었습니다. 잠시 후 폐차장 사무실을 나서는 양 선수. 그녀는 이곳에 무슨 볼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 폐차 신청하러 오셨거든요. 그 지난주에 레카차로 들어왔는데 이제야 오신 거예요. 차주되시는 분이 돌아가셨다면서 부인이 대신 서류를 가지고 오셨어요. 네, 들어올 차가 이 차예요. 양선숙이 폐차를 신청한 차량은 바로 남편 이종수의 차. 노숙인 박 씨가 실종되던 날 그를 태우고 떠났던 바로 그 차였습니다. 이종수의 차는 심하게 파손되어 있었습니다. 교통사고의 흔적이 뚜렷한 외관. 대체 무슨 사고가 있었던 것일까요? 당시 이종수의 차를 견인했던 레커차 기사를 찾아
차량을 견인했던 곳으로 찾아가 봤습니다. 폐차장에서 그리 멀지 않은 한적한 국도변이었습니다. 그 견인하실 때 혹시 옆에 누가 타고 있진 않았나요? 아니요, 남자분 혼자 타고 계셨었어요. 이분 아니었어요? 우리는 실종된 박 씨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비슷한 것 같긴 한데 새벽 시간에 모자 푹 뒤집어 쓰고 선글라스에 마스크까지 하고 계셔가지고 잘 모르겠네요. 확인 결과 당일 차량 견인 지점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접수된 것이 없었고 CCTV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결국 제작진은 차량 견인 지점 주변에 CCTV를 샅샅이 뒤져보기로 했습니다. 이쪽 근방에는 CCTV가 진짜 하나도 없네요. 아, 거기 있어? 인근 도로의 CCTV들을 확인해 본 결과 우리는 경찰에 신고되지 않은 교통사고 한 건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차선을 지키며 지나가는 차량과 측면에서 갑자기 나타난 차량의 충돌 사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해 보입니다. 우리는 가해 차량 운전자를 수소문해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해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제가 들어오고 있고 그냥 제가 운전을 한 5시간 정도 했거든요. 진짜 졸렸어요. 가해 차량의 운전자는 졸음 운전 중이었고 사고가 날 때까지 차선을 벗어난 줄도 몰랐다고 했습니다. 제가 잠깐 정신을 잃었었나 봐요. 그래봐야 한 1, 2분?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근데 나와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분명히 차량 부딪힌 것 같은데 진짜 황당했죠. 가해 차량의 블랙박스로 사고 장면을 다시 보시죠. 차문이 열리고 잠시 머뭇거리던 피해 차량의 운전자. 그런데 잠시 후 그대로 사고 현장을 떠나버립니다. 차량 번호를 확인해 본 결과 3주 전 전철역에서 노숙인 박 씨를 태웠던 이종수의 차. 양선숙이 폐차 신청을 했던 바로 그 차였습니다. 교통사고가 있었던 날은 양선숙의 남편 이종수가 이미 사망한 후입니다. 그렇다면 교통사고를 당한 차는 누가 운전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지금 양선숙은 우리에게 무엇을 숨기고 있는 것일까요? 노숙인 박 씨가 실종된 지 한 달째. 양선숙에게서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전방에 사고 다발 주의 구간입니다. 양선숙은 서울 시내 한 빌딩 주차장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주차한 양선숙은 곧장 빌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양선숙이 도착한 곳은 성형외과 병원. 나왔어. 그녀는 누구를 만나러 온 것일까요? 성형 수술을 한 듯 얼굴에 붕대를 감은 중년 남성. 그는 누구일까요? 박충구 환자분 퇴원팀이 다 되셨어요? 네. 바로 실종된 노숙인 박 씨의 이름이었습니다. 한 달 전 취직이 되었다며 쉼터를 떠났던 박 씨. 그리고 전철역에서 차를 타고 떠난 이후 행적이 묘연했던 박 씨를 드디어 찾은 것일까요? 그가 정말 노숙인 박 씨라면 왜 그토록 애타게 기다리던 딸 혜림이에게 그동안 연락 한 번 없었던 것일까요? 둘이 짜고 남편을 죽인 것 같다고 그러고 다니던데.
노숙인들의 말대로 박 씨와 양 선숙은 정말 내연 관계였을까요? 우리는 두 사람을 조금 더 추적 관찰해 보기로 했습니다. 성형 외과를 나선 두 사람은 서울을 벗어나 한적한 국도를 달려 교회의 한 시골집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좀 더 가까이에서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다정한 한때를 보내는 두 사람. 그들은 지금 아빠를 애타게 기다리는 딸도, 얼마 전 사망한 남편도 안중에 없는 듯 보였습니다. 아니라니까 진짜 아프다니까. 그나저나 못생기게 생각하는 사람이 세상 천재 많았겠다. 자기 뒷장을 하니까 말도 이상하다. 그러면 그놈이 더 낫다는 거야 지금? 자기 혹시 박진구라는 하고 무슨 일 있었던 거 아니야? 뭐? 그는 우리가 찾던 박 씨가 아닌 듯 했습니다. 박 씨의 행세를 하고 있는 이 남자는 과연 누굴까요? 박 씨가 실종된 다음 날 사망했다는 양선숙의 남편 이종수. 사망 선고를 받은 남자는 정말 남편 이종수였을까요? 남편 이종수와 박 씨의 사진을 비교해 본 결과 두 사람은 놀랍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경찰과 함께 시골집을 다시 찾았습니다. 여기 있는 남자가 사라진 노숙인 박 씨인지, 사망 선고를 받은 남편 이종수인지 정확한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누구세요? 네, 경찰인데요. 혹시 박준구 씨 되세요? 예, 제가 박준구인데. 박준구 씨 본인 맞으세요? 네, 맞다니까요. 제가 박준구 맞아요. 주민등록번호 불러주세요. 7하나. 아니 뭐 자기 주민등록번호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것 좀 확인해봐. 노숙인 박 씨는 바로 혜림이가 애타게 기다리는 아빠. 만약 이 남자가 진짜 박 씨라면 혜림이를 모를 리 없습니다. 혜림이가 아빠를 애타게 찾고 있거든요. 병원비 처리해 주실 것도 좀 있고요. 지금 혹시 전화 좀 가능할까요? 아, 네. 전화기를 들고 계속 머뭇거리는 남자. 저 따님 전화번호 모르세요? 아니요, 아는데 그게 좀 헷갈려서요. 그때였습니다. 이종수 씨 맞죠? 네? 이종수 씨 맞죠? 아, 박준구라고요. 무슨 말씀하세요 지금? 아, 무슨 소리예요? 아까부터 박준구라니까. 와가지고 이상한 소리만 하고 지금 얼른 가요 이제. 그는 박 씨가 아니라 양선숙의 남편 이종수였습니다. 와가지고 이상한 소리만 하고 지금 얼른 가요 이제. 가짜 신문이 들통난 남자는 필사적으로 달아났습니다. 한적한 시골길에서 벌어진 추격전. 거기서!
10분 넘게 계속된 추격전은 개천을 가로지르는 다리 앞에서 끝이 나는 듯했습니다. 한 발짝만 더 하면 뛰어버린다. 오지마. 분명히 말했으나. 다 끝났어. 내려와요. 예? 이종수 아니라니까. 난 박종수라고. 아유, 이종수든 박종수든 왜 내려와요. 다 끝났다니까. 여기서 떨어져도 안 죽어. 예? 그냥 내려와요. 예? 네가 뛰어갔어? 죽는 자한테 네가 그냥 올라가면 얼마나 기쁜지. 아, 이거 아직 어디 다쳐서 감옥 가고 싶어요? 내려와요. 내가 뭘? 자살을 하겠다며 경찰에 저항하는 남자. 무모한 자살 소동은 30분이 넘도록 계속됐습니다. 일단 경찰서 가서 얘기합시다. 난 죄가 없다고. 빨리 오세요. 남자가 전방에 있던 경찰에게 정신을 빼앗긴 사이 일단 경찰서 가서 얘기하죠. 뒤에서 몰래 접근한 경찰이 그를 제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나를 박종수라니까.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지금 나한테 이래. 옆에 잡아. 내가 니네 봐봐 분명히 고소할 거야. 그는 검거되는 순간까지도 자신이 노숙인 박 씨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이제 진실을 말할까요? 근데 저보고 이종수 하냐고요. 이름. 아 형사님 몇 번을 말해요. 박종수라고. 이종수 씨 지금 계속 이러실 거예요? 예? 아니 이종수가 누군데 저보고 이종수 하냐고요. 나는 이종수란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아니 그러면은 그날 발산역에서 누구 차 타고 어디로 갔어요? 아 왜 말을 못해요? 아 몰라. 나 그리고 이제 딱 아무 말도 안 할 거예요. 자, 아니 왜 지금 뭐 묵비권 행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버텨봐야 소용없어요. 예? 지문 조회하면 다 나와. 지문 조회 결과 그는 노숙인 박 씨가 아니라 이종수임이 확인됐습니다. 응급실에 실려와 사망 선고를 받은 시 씨는 실종된 노숙인 박 씨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종수는 끝까지 노숙인 박 씨의 살인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경찰에 연행된 아내 양선숙 역시 끝까지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저 박종구 씨 남편 이종구 씨랑 바꿔치기 한 거 맞죠? 바꿔치기야? 누가 바꿔치기야?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네 정말. 박종구 씨 어떻게 죽였어요? 아 죽이긴 누가 죽여요? 아니 내가 죽였다는 증거 있어요? 증거 인멸하려고 죽자마자 바로 화장시켰잖아요. 내가 사는 게 힘들어서 우리 남편 장례식도 못 차리고 화장했어요. 하지만 정황 증거를 종합한 경찰 조사 내용은 달랐습니다. 6개월 전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살인을 계획한 양선숙은 노숙인 쉼터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남편을 닮은 노숙인 박 씨를 만난 양선숙. 그녀는 의도적으로 박 씨에게 접근했습니다. 인터넷으로 독극물을 주문하는 등 모든 준비를 마친 뒤 양선숙은 취업을 시켜준다며 박 씨를 유인해냈고 남편 이종수는 박 씨를 자신의 차에 태우고 사라졌습니다. 차 안에서 독극물을 탄 음료수를 박 씨에게 권한 이종수. 박 씨는 아무 의심 없이 음료수를 마셨고 잠시 후 싸늘한 시신이 되고 말았습니다. 박 씨의 시신을 싣고 병원 응급실을 찾은 양선숙은 남편 이종수로 신분을 바꿔치기해 사망 선고를 받아냅니다. 신분 확인 및 사망 진단을 담당하는 검안이까지 매수하는 등 양선숙은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던 노숙인 이상옥의 협박을 받게 되고, 이 사실을 알고 불안해진 이종수는 이상옥마저도 살해해버렸던 것입니다. 계곡의 시신을 유기하고 돌아오던 도중 뜻하지 않은 교통사고를 당하게 된 이종수. 당황한 그는 피해자의 신부님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도주했고, 결국 경찰과 제작진의 끈질긴 추적 끝에 범행 일치가 드러났습니다. 한 노숙인의 실종에서 시작된 사건은 보험금을 노린 어느 부부의 끔찍한 범죄 행각으로 끝이 났습니다. 잠시만요. 그 박종구 씨한테 6살밖에 안 된 딸 있다는 거 알고 계셨죠? 그 하실 말씀 없으세요? 뭐 미안하다던가. 이봐요. 미안하긴 뭘 미안해요. 막말로 아빠랑 고생하면서 사느니 시설이 훨씬 낫지. 아니 편안하게 재워주고 밥 먹여주고. 안 그래요? 경찰 조사 결과 자신이 박중구라고 우기던 남자는 결국 이종수라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거만이까지 매수해 시신을 바꾸치게 한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결국 이종수와 양선숙은 시신을 바꾸치게 하는 방법으로 거액의 보험금을 챙기려 했던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노숙인 박중구의 살인에 대해서는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경찰 역시 박 씨의 사망 원인을 정확히 밝혀낼 수 없었는데요. 살인사건의 가장 중요한 증거라고 할 수 있는 시신이 이미 화장된 채로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정황 증거는 있지만 확실한 물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살인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아내 양선숙에게는 박중구 살인 및 사체 유기,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을, 남편 이종수에게는 박준구, 이상옥 두 사람의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금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재판부가 과연 정황 증거만으로 두 사람의 살인 혐의를 인정할지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남의 인생을 훔치려 했던 부부는 어쨌든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노숙인 쉼터에서 재활의 꿈을 실현하고 사랑하는 딸과 함께 새 출발하려 했던 한 노숙인의 삶은 처참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겨우 6살 혜림이는 세상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이들의 인생은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며칠 후 우리는 아동일시 보호소에서 박 씨의 딸 혜림이가 보육시설로 떠나게 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선생님, 저 그냥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아빠가 찾아오면 어떡해요? 걱정하지 마. 아빠가 전화번호 까먹은 거 아니겠죠? 전화 오겠죠? 사회복지사는 아빠의 사망 소식을 차마 알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시설로 떠나는 순간까지도 혜림이는 아빠가 준 휴대전화를 손에서 놓지 못했습니다.